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A lot of different things. We had a great session. Some discussions. I think we've already agreed to a lot of things, and we'll agree to some more right now. How are you guys? 제가 좀 생긴 거는 들어보여도 두 분 다 저희 형님이시고요. 아이,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기획 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될 때는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최근 교착 상태에 빠졌던 대미 투자 및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한미 관세 협상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현안의 새로운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대미 투자 협상의 배경과 향후 외교 경제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9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중 현금 투자는 2천억 달러로 정했습니다. 다만 국내 외환 시장 안정을 고려해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했고 외환 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를 조정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MOU에 명시하고 투자 재원은 시장 매입이 아닌 별도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상호 관세를 15%로 유지하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의약품과 목재는 최애국 대우를 받으며 항공기 부품과 일부 의약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대만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며 미국이 한국 자동차에 적용하던 25% 관세가 15%로 인하됩니다. 이는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의 가격 경쟁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한국 자동차는 25% 관세 부담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며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 결정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기술 혁신과 내실 강화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한국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데에 대해서도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그에 따른 자동차 관세 인하,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협력 언급까지 이어지며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는 서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한미 관계는 물론 외교, 경제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상 자체는 반길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보도들이 성과 알리기에 초점을 둔 구조로 정책적 비용과 잠재적 리스크, 국제 정치적 맥락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보다는 정부 당국의 메시지 재현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는 시청자에게 단기적 성과의 기대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외교, 경제 결정이 갖는 무게와 복합성을 충분히 사고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과 대북정책, 미중회담 등 외교 현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미중 정상 방안과 한미 협상, 그리고 미국의 비핵화 원칙 재확인까지 주요 외교 흐름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6일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미 관세 협상, 북한 문제, 무역, AI 협력, 중국의 한한령 해제 등이며 이 대통령은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지역 협력 강화 후 의장직을 중국에 넘길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대북 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발언 이후에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대만 정책 역시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도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등과의 정상외교를 둘러싼 경제, 안보 복합 구도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 협상과 안보 전략이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외교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정부 대응이나 정상 간 이벤트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익을 둘러싼 협상의 경제적 리스크, 국제 통상 질서, 외교 전략의 상호작용을 분석적으로 풀어내는 심층 보도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실종 사건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스캔 및 초국경 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캄보디아 실종 사태의 현황과 양국이 추진 중인 공조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캄보디아 실종 의심 신고는 총 513건으로 이 중 귀국하지 못한 인원은 218명,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원은 162명입니다. 경찰은 외교부 신고까지 합산하면서 숫자가 늘었다고 설명하며 현재 대상자들의 소재와 범죄 연관성을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실종자들의 안전 확인과 함께 시도청 전담부서가 범죄 피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공동 태스크포스인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는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경 범죄 퇴치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로 국민이 불안한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보도는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실종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사회적, 국제적 문제로 확장해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구체적 수치와 공식 발언을 통해 사실적으로 전달했으며 정상회담과 국제 공조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간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인권 문제나 불법 취업 알선, 온라인 스캠 조직의 구조적 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조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보도의 초점이 다소 한국 정부와 국민 불안감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캄보디아의 수사 여건이나 제도적 한계 등 현지 관점을 보완한다면 사건의 본질과 시사점을 더욱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을 향한 특검 조사는 단순한 사건 수사를 넘어 권력기관의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공수처의 제19 감싸기 의혹과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사건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책임의 향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병특검이 공수처의 제19 감싸기 의혹을 수사하며 오동훈 공수처장을 소환했습니다. 공수처가 전직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혐의입니다. 한편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재확인했고 권선동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첫 재판을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황교안 전 총리의 내란 선동 의혹과 관련해 2차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상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 변경한 혐의로 조사받으며 특검은 그가 내란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할 예정입니다. 보도는 사법 정의의 형평성과 권력기관의 책임 문제를 동시에 조명한다는 점에서 시사적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장면을 통해 권력의 사유화와 제도적 통제 사이의 긴장을 드러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정치적 구조와 제도적 함의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사건은 사법기관 내부의 책임 윤리 문제, 추경호 사건은 민주주의 핵심 절차인 국회의 표결권 침해 문제임에도 보도는 대부분 수사 일정과 혐의 나열에 그치며 사건이 제도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반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지방 소멸의 현실과 그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심층적으로 제시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독자적인 산업, 그리고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갖춘 도시, 거창을 담았는데요.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 방송에서는 경상남도 서북부 내륙분지에 자리 잡은 거창을 담았습니다. 거창의 이름은 조선 태종 때 크게 번성하라는 뜻으로 지어졌는데요. 가막산과 덕유산, 가야산이 둘러싼 내륙형 분지로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고장입니다. 국화와 코스모스가 유명한 경남 지방정원 제1호 창포원, 가을에 꽃이 피는 유일한 산인 가막산, 관광을 대표하는 수성대와 출렁다리, 병풍으로 둘러싼 덕유산 줄기까지 독특한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는데요. 산뿐만 아니라 농사짓기에 유리한 넓은 들과 좋은 물도 지니고 있습니다. 거창은 신라의 후손이라 불리는 거창 신씨 집성촌이 있는데요. 이는 무려 1540년부터 시작된 마을로 600년 이상 마을터가 보존되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마을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물이 좋기 때문이었는데요. 주변에 명산이 많고 분지 형태의 넓은 들로 이루어져 거창은 주변으로 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지 역할도 수행했다고 합니다. 물이 좋고 다양한 작물이 가능한 기후 때문에 거창은 원조 귀촌 1번지였습니다. 덕유산 고라니들이라 불리는 거창 귀촌 청년 커뮤니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역사가 깊은데요. 덕유산 고라니들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거창의 청년들은 아침을 커피보다도 직접 재배한 풋사과로 만든 사과즙으로 시작한다는데요. 진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름을 덕유산 고라니들로 짓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 고라니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고라니가 희귀종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농촌에도 고라니들이 이제 넘치듯이 청년들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거창은 기상이변 속에서도 다양한 기후 덕분에 농사가 잘 되는데요. 덕유산 고라니들 대표인 박영민 씨는 사람이 살기 좋은 넓은 들도 있고 다양한 기후를 가진 높은 산들도 있어 추운 곳에서 키워야 하는 작물들과 따뜻한 곳에서 키우는 작물들이 동시에 잘 재배되는 독특한 지형이라고 말합니다. 거창의 인구는 6만 명 정도로 주변 인구 소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21년까지만 해도 경남 군부 인구 순위에서 3위였던 거창은 지난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거창은 교통은 변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오히려 학군이란 경쟁력을 갖추게 됐는데요. 먼저 거창고와 대성고, 거창여고처럼 농어촌 자율학교가 유명하고 도시 학생들도 농어촌 자율학교를 졸업하면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쟁은 줄고 입시엔 유리한 환경이 되다 보니 전국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이사 오는 시골 마을이 되었는데요.
좋은 학군에 주변에 신축 아파트까지 조성되면서 교육 여건과 정주 여건 보장으로 젊은 층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창 인구가 6만 명인 것에 비해 초중고 대학생까지 합쳐 학생 수는 8천 명 이상이 되는데요. 학생 인구가 거창 인구의 13%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창고, 대성고, 거창여고의 경우 농어촌 자율학교기에 전국에서 수재들이 전학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 인구가 마을 인구를 버티는 버팀목이기에 거창구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꿈 키움 바우처라는 이름의 카드를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성세대와는 다른 학생들의 소비 패턴 덕분에 문구류부터 분식, 생활용품까지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재정 자립도가 8% 미만이기에 적은 예산을 학생들에게 편성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거창군의 재정 자립도가 7.8%, 8% 미만이거든요. 미만인데 그런 예산들을 실제로 학생들한테 편성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존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살아야 되고 어린이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거창 인구 정책의 또 다른 전환점은 산업인데요. 전국 유일의 승강기 관련 일자리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강기 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승강기 고등학교가 눈길을 끕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확실한 장래를 보장받습니다. 승강기 고등학교를 재학하며 승강기 기능사나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졸업 후에는 승강기 안전공단이나 관련 기업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는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지역 인구 소멸 위기도 극복하고 지역 산업체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승강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적성이 맞는다면 거창에만 있는 승강기 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승강기 대학에서는 승강기에 더 전문적인 교육을 습득하고 산업 현장이나 승강기 안전공단 등 공기업의 진출도 가능한데요. 승강기 전문 대학교답게 대규모 승강기 연구 실습동이 갖춰져 있습니다.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승강기 전문 연구 실습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하나라도 놓칠까 봐 열심히 수업을 듣는데요. 승강기 분야에는 설치뿐 아니라 유지 보수나 검사, 설계 등이 있어 여성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일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승강기 대학은 작지만 강한 국제적 글로벌 대학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외국의 유학생들도 양성하고 외국의 승강기 대학 분교를 유치하는 등의 국제화가 목표입니다. 승강기 고등학교부터 승강기 산업단지까지 거창에는 교육, 산업 일자리의 3단 벨트가 완성되는데요. 승강기만으로 3단을 이뤄 입주 기업들이 수십 개씩 조성되어 있는 곳은 전국에서 거창이 유일한데요. 승강기 산업은 국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 미래 전망이 밝습니다. 특히 거창엔 관련 공기업도 위치해 있어 경쟁력이 상당한데요. 지역에서 독자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거창의 사례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최근엔 중견기업이 개발한 첨단 승강기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격을 가하면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충격이 발생하면 추락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격을 방지하십시오. 가격 면에서는 좀 높지만 중국산보다는 품질이 월등히 좋고 하기 때문에 동남아라든지 몽골 쪽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 결과로 몽골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7대를 수출하게 되었고 독자적인 산업에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갖추어 지방 소멸에 맞서는 거창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해 산업에 참여하도록 교육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지우 학생 이번 리프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어요? 네, 거창의 지리적 고립이라는 약점이 교육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거창은 승강기 산업으로 국내 유일의 승강기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승강기 산업단지로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는데요. 젊은 세대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산업의 주체로 성장하는 이번 거창의 사례가 인구 위기를 겪는 다른 지역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예, 거창군의 사례를 좀 통해서 지방 소멸 시대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주간의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감도 정책감사보다는 정치쇼로 전락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 역시 민생 의제보다는 막말과 정쟁을 부각한 보도에 집중한 것은 아닌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로 향하는 모습인데요. 상임위원회가 17개고 피감기관이 자그마치 800여 곳에 이르게 되는데 먼저 언론이 이번 국감에서 주목한 쟁점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 짚어보죠. 네. 올해도 국정을 감시하고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3주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법원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있었죠. 14시간의 고성과 설정 끝에 자정이 넘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사법개혁 등과 관련한 이슈가 워낙 많은 터라 법사위가 국감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정무위원회에서 부동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과 특단의 조치라는 여당의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야당의 각종 상임위 증인 채택 요구도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매년 국감 때마다 뭐 참 이게 익숙하긴 합니다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풍경이 익숙한 것이어서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막말도 그렇고요. 이색 증인도 그렇고 무차별 폭로까지 정책 질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언론도 이런 부분에 올해도 집중을 했죠? 네. 올해도 국감에서는 어김없이 막말과 고성이 오가고 있는데요. 정쟁에 몰두하느라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는 뒷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을 불러놓고 여야 간 충돌로 본격적인 감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짜깁기한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사이버 레카의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국감장에 출석한 유튜버 찌양도 과방위 국감장의 문자메시지 욕설 공방에 놀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국감 기간이 길고 많은 의제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띄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럴수록 본질에 충실한 보도가 더욱 절실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감의 진행 양상만을 따라가는 중계식 보도나 막말, 고성, 욕설 상황들을 그대로 전하는 보도가 많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감과 관련된 여야 유튜브 반응 조회수를 양당의 국감 중간 성적표로 제시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국감에서의 질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양당을 비교하는 보도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 지시를 폭로한 검사에 관한 보도 중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헤드라인도 사안의 본질보다는 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 적절치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정감사가 의원들의 정치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까? 국정감사가 정치쇼처럼 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그런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국정감사라는 것이 갖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인데 누구를 반드시 증인석에 앉히겠다, 망신을 주고 말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있어 보입니다. 뉴스원은 국감이 본연의 역할을 잃고 프레임 대결과 인신공격만 난무하는 정치 선전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전하면서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정쟁만 부각되며 국민 피로감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는 최근 국정감사가 쇼츠용 국감이 되어버렸다며 유튜브가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국감장 곳곳의 장면들이 유튜브 쇼츠로 가공되며 조회수가 높아지자 일부 의원들이 유튜브 화제성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국민 관심을 이용해 주목을 받아보겠다. 나아가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존재감을 더 어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 관심이 집중된 해킹에 대해서만 대부분의 질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요금제 구조 개선, 알뜰폰 활성화 등 민생 질의가 실종됐다는 머니투데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국정감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고 수습에 치중된 청문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예. 한편 국감 기간 자료 제출과 국감장 출석 등으로 국가 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정감사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한국일보는 칼럼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만을 위한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특정 사건 중심의 국정조사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예. 헌법상 국정감사권은 한계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무소불위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감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회의 권력 남용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진단인데요. 피감기관과 증인들의 과도한 시간 낭비, 정책감사가 실종되고 정쟁만 남은 국감의 현 주소를 볼 때 귀 기울여 봐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점 중에서 후속 보도라든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국정감사 기간이 상당하고 워낙 다양한 의제에 관한 내용이 여러 상임위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관련 보도는 매일의 국정감사 내용을 전하기에 급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아직 국감 자체가 한참 진행 중인 시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국감장의 질의 내용이나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국회의원실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보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는데요. 한겨레는 보건복지위 서미화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사의 전면 개편, 장애인 지원 이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조사 동행제도 도입 검토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국정감사에서 언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으면 이슈가 되기 어려운데요. 예.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의제는 언론 보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더욱 귀합니다. 그렇겠네요. 자, 국정감사 기간이 굉장히 좀 길고 또 복잡하고 매년 파행이 또 반복되다 보니까 국정감사를 놓고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라는 것은 무뎌지기도 하고 무관심해지는 시선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도 매년 반복되던 것처럼 실망스러울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슈를 위한 몰아가기나 형식적인 질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궁금증이나 비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국감과 관련한 해설이나 분석 보도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국감에서 그만큼 의미 있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그 속에서도 중요한 이슈를 찾아 보도해야 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감에서 지적된 중요한 사항들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 추적하는 것도 언론이 해야 할 몫인데요. 파행 속에서도 국감을 통해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발굴해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